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당태종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고조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가 부귀시대의 군벌로서 활약한 후 아버지 이병을 거쳐 이연은 수나라 황실과 친인척 관계를 배경으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618년 우문화급에 의하여 강도성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양제가 살해당하자 그 소식이 대흥성에 있던 이연에게도 전해졌지요. 이연은 꼭두각시 황제의 양유를 죽이고 당장 황권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선양의 방법으로 황권을 교체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둘째 아들 이세민의 만류로 공격을 참았고, 이후 이세민의 계략으로 수공제 양유로부터 황위를 양보받아 618년 장안을 수도로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당 고조 이연에게는 첩을 포함한 부인 20명, 아들 22명, 딸 19명이 있었고 태목광후 두씨가 본처였습니다. 부인 두씨는 이건성, 이세민, 이연패, 이원길 등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연패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였고, 이연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 둘째 이세민의 지략과 전공을 바탕으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황제로 등극하기 전부터 이세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암시를 하였죠. 하지만 실제로 당나라가 건국되자 큰아들 이건성을 황태자로, 둘째 이세민은 진왕으로, 넷째 이원길은 제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의 종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어서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이세민은 황제의 야망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나라의 병권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만족할 수 없었죠. 598년 태어난 당나라 제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은 18세인 615년 안문에서 돌궐에게 포위된 수양제를 구한 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엄청난 전공을 쌓았습니다. 특히 617년 5월 이연이 진양에서 처음으로 병사를 일으켜 역성혁명을 도모할 때 마쿠에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사들을 규합하여 작전을 주도한 인물도 이세민이었죠. 618년 당나라가 개국한 이후에도 광활한 대지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웅할거를 종식시켜야 할 대업이 이연에게 지워져 있었는데, 이를 모두 정리한 인물 또한 이세민이었습니다. 당나라 개국 과정에서 아우 이세민에 비하여 장남 이건성의 공적이 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성은 무능한 인물이 아니었고 적장자 계승 원칙에 따라 당나라의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울러 넷째 동생 이원길 역시 두 형 못지않은 야심가였죠. 무사의 기질을 타고난 그는 날래고 용감했습니다. 결국 이유는 달랐겠지만 이건성과 이원길 두 형제는 의기투합하여 둘째 이세민을 제거하기로 하였죠. 아울러 이건성에게는 위징이라는 유능한 책사가 있었는데 그 역시 하루빨리 힘이 커져가는 이세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626년 돌궐이 북방의 변경지방을 침입했는데 태자는 제왕이 진왕의 병사를 이끌고 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울러 진왕 수하의 맹장 위지경덕과 진숙보 등을 제왕과 함께 보내도록 간청하였습니다. 태자는 제왕이 진왕의 장수들과 정예부대를 통제하는 틈을 타서 진왕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죠. 이연은 태자의 이런 위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궁의 살해 음모가 진왕에게 전해졌고, 진왕의 측근 장손무기와 방현영은 진왕에게 먼저 손을 써서 태자와 제왕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세민과 측근들은 국리 끝에 황제의 어명으로 태자와 제왕을 궁궐로 유인한 후 살해하기로 하였죠. 그 계략으로 태자와 제왕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 윤덕비, 장처벼와 불륜관계라 고함으로써 황제가 그들을 황궁으로 불러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태자와 제왕도 이세민의 계략을 알아차렸지만 장안성은 태자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궁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현무문 역시 태자의 부하장수 상하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명을 지키지 않아 죄를 시인하는 모양새를 만들 이유가 없었죠. 따라서 626년 6월 4일 태자와 제왕은 말을 타고 현무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자 일행을 영접해야 할 상하가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상하가 이세민에게 매수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태자와 제왕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세민과 부하들의 화살이 태자의 목을 관통하였고 제왕 역시 도망치다가 위지경덕에 의하여 살해당하였습니다. 이후 이세민은 위지경덕에게 황제의 신변을 지키게 하였는데 위지경덕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황궁의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던 황제를 찾아가 진왕이 태자와 제왕의 반란을 제압하였음과 황상의 옥체를 걱정한 진왕이 자신을 보냈음을 아뢰었습니다. 진왕의 반란이 태자와 제왕의 반란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죠. 황제는 진왕을 추궁할 경우 자신의 안위도 무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신하들은 진왕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부하 장수들을 동궁과 제왕부로 보내 태자의 아들 5명과 제왕의 아들 5명을 모조리 참수하였고 살인의 광풍이 모두 끝난 뒤에야 도성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무문 사변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이세민은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그해 8월 이연은 이세민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태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자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태종은 태자와 제왕의 불륜의 죄를 처단한 것일 뿐 그들을 따른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조서를 발표하여 인재 등용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인물이 바로 이연, 이건성의 뛰어난 책사 위징이지요. 태종은 자기를 죽이려는 적을 포용하고 중용한 것인데 이후 위징은 태종을 보필하여 정관의 성세를 여는데 결정적인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당태종과 위징의 에피소드는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 둘 사이의 이야기는 꽤 많고 재미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당나라 초기 4대 재상 중 한 명인 이건성 측의 왕규나 수 유무주 사람인 맹장 위지경덕 역시 처음부터 이세민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능력을 중시하는 이세민의 용병술에 의하여 등용된 인재들이죠. 반대로 현무문 사변을 주저하던 이세민을 설득한 1등 공신 장손 무기는 이세민의 손이 처남이었음을 감안하면 태종은 원수든 자신의 친척이든 상관없이 관직을 맡을 능력과 품행이 있다면 중책을 맡기는 현명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치에서 정관은 당태조 집권 시기의 연호로서 중국 역사가들은 이 시기부터 그의 증손자 현종 때 개원의 치까지를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로 규정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날의 중국몽을 부르짖는 중국의 집권 세력이 롤모델로 삼는 시기이기도 하죠. 비록 모든 것을 설명해 내지는 못할지라도 정관의 치가 가능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재를 등용하는 용병술에 더하여 왕조의 힘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농민들을 무작정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과 인구 증가를 위하여 힘쓴 점, 아내인 장손 황후의 현명한 내조를 받아들였다는 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는 신하들의 고견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폭발한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장손 황후였습니다. 아울러 궁녀 5천여 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수나라 말기 돌궐에 끌려가거나 전란을 피해 달아난 백성들을 다시 당나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으며 좋은 정책을 통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등 인구 부양에 힘썼습니다. 따라서 정관 연간의 인구가 2천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수 말기의 인구가 1000만 명 근처였음을 감안할 때 불과 20-30년 만에 인구를 2배로 증가시킨 엄청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킬 때 수왕조를 도와주었던 돌궐은 당나라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나라가 건국된 후 돌궐과 당나라의 전투는 630년 당나라의 명장 이정에 의하여 평정되었고 그렇게 제1돌궐 제국은 멸망하였는데 630년부터 제2돌궐 제국 시대가 시작되는 682년까지 반세기 동안 당나라는 외몽골에는 안북도호부를, 내몽골에는 선우도호부를 설치하고 기미정책을 통하여 돌궐을 통제하였습니다.
김이란 소나 말을 밧줄로 묶어둔다는 의미로 형식적으로는 몽골을 당의 영토로 하지만 실질적 지배는 하지 않는 통치 방식입니다. 기미 정책은 강력한 통일 유목제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당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유목 부족들이 봉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던 정책이기도 했지요. 한편 위징이 병사한 2년 후인 645년에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 정벌에 나서서 노동성, 비사성 등을 함락하였지만 안시성에서 패하며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태종은 외국 군대에게 첫 패배의 좌절감을 맛본 후 647년 제2차 정벌, 648년에 제3차 정벌을 시도하며 복수를 노렸지만 결국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제3차 정벌 이듬해인 649년에 5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죠. 태종은 본인이 죽기 전에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이 고구려 정벌을 하지 못하게 말렸을 것이라며 원정을 후회하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역사서는 태자와 제왕을 무능한 인물로 묘사하고 당 고조의 비빈들과 불륜을 저지른 폐륜화로 낙인 찍었습니다. 따라서 태종이 그들을 죽이고 황제가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는 논리가 가능했지요. 하지만 황제의 간택만을 기다리던 후궁들이 궁인들의 눈을 피해 황제의 아들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관례를 깨고 사관을 협박하여 자신의 실록을 억지로 봄으로써 후세의 역사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황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황제로 여겨지고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